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의 곧 임박한 거대한 어떤 먹구름, 이것이 그냥 먹구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완전한 폭탄으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은 눈에 보일 때만 이리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다 외면해요. 국가가 있고 각종 경제연구소가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있고 또 국가의 이 금융공무원들이 있고 또 재경공무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겠나 흔히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국가가 꼭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기나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위기, 또 그 위기의 후유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신경을 씁니다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면을 합니다. 설마 그렇겠나 생각하지만은 국가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두가 주인이면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왜? 기업의 오너가 직접 챙기고 닥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위기를 다 느끼고 망할 줄 알고 망합니다. 근데 국가는 망할 줄 모르다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공유지의 비극과 일종의 경제학에서 비슷한 이론입니다. 공유지 전부가 똑같이 그 땅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거기다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똥도 누고 거기다가 그냥 풀도 뜯어가고 나무도 베고 해서 공유지가 잘 가꾸어지기보다는 황폐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운영에 있어서 이 공무원들이 맡은 영역, 그리고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이 맡은 영역이 매우 치밀할 것 같지만은 치밀하지 않게 의외로 큰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그런 위험을 그냥 눈앞에서 터지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 사태, 흔히 IMF 사태라고 하는 외환위기 사태가 그런 겁니다. 그때 한국은 300억 불의 외화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화 부채가 순식간에 1,500억 불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5배가 넘는 외환 부채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수습불능의 사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국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허둥지둥 하다가 그것도 대선 시기하고 맞물리고 또 첫 정권 교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완전히 폭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성장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합니다. 95년에 한국이 9.6%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96년에 7.6%, 그리고 97년에도 한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을 하면 외환위기가 벌어졌는데 국가 성장률이 7%였다. 그때는 과거의 고도 성장,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해서 위기가 왔다 했지만은 그 당시 세계 수준으로도 7% 정도의 성장률은 높은 성장률이었다. 그래서 성장률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순전히 국가에서 외환 관리에 실패하면서 벌어진 인재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자산 거품이 폭발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전에 노태우 정권 말기에 1차 한국의 아파트,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과소비가 있었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오히려 그때쯤에는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나 기타 자산 가격들이 좀 안정이 되었죠.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성장률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산 거품도 없었고 또 성장률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도 않았고 장기적인 불황이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호황은 아니었지만요. 그 속에서 느닷없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죠. 자, 당시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당시 한국은
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인 97년 3월 8일 또 97년 9월 18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좀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기사에 보면 한국 왜 경제위기 아니다. 올해도 성장률 유지할 것. 이런 제목 하에서요. 균형 안정 확보 멕시코와 달라. 멕시코에 당시 외환위기가 왔지요. 그리고 한국 경제위기 아니다.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언론에 당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들이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안전하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국이 경제위기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IMF 총재였어요. 그러니까 IMF 총재라는 사람이 한국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해놓고 두어 달 뒤에 한국에서 그냥 외환위기 사태가 강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언론사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가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라는 보도도 군데군데 조금씩 나왔지만은 그거는 그냥 늘상 하는 소리처럼 취급을 하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도가 작은 수준에서 점점 많아졌지만은 그것을 간과해서요. 지금 보면 이 코인에 관한 기사가 매일 두세 개, 서너 개 언론에 계속 위험하다, 코인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이 코인 때문에 대형 폭탄이 터질 거라고 말하는 언론은 없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이것이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갖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깊숙이 지적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당시 지금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1불이 순식간에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1달러가. 지금도 1,100 얼마인데 당시에 97년에 1불이 1995원, 2,200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외채가 1인당 580만 원에서 순식간에 2,320만 원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288원까지 떨어져서 주가 하락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코인 거품이 터지면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코인과 주식이 무슨 관계가 있냐 하지만 외환위기 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외환위기와 주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환위기가 와서 한국 경제가 폭탄이 터져버리고 나면 한국의 주가들은 다 폭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보도에 보면 재계 14위 한보그룹이 부도났다. 연일 난리였어요. 26위 산미그룹이 부도났다. 진로그룹이 부도났다. 그리고 미도파 부도났다. 혜태 지금 흔들거린다. 자, 기아그룹 부도났다. 자, 뉴코아도 부도났다. 온누리 여행사 부도났다. 금융기관 중에 고려증권이 첫 부도났다. 한라그룹이 부도났다. 쌍방울 부도났다. 한신공령이 부도났다. 아주 그냥 삼립식품이 부도났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건설업계들이 다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이 하루에 100개가 도산을 하고 나상그룹이 부도가 나고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고 이런 사태가 연일 벌어졌고 삼양식품이 화의 신청을 하고 자 그래서 대학도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농그룹 계열사들이 부도가 났고 거평그룹도 부도가 났고 마침내 대우그룹 전체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 외환위기라는 개념에 대해서조차도 고도성장기에 대한민국의 금융관료들이나 금융기관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고 당시 재벌들이나 재계에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갑자기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도 한 두어 달 뒤에 터질 일을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기의 핵심은 몇 달 뒤에 뭐가 터진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가상화폐가 몇 달 뒤에 터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외환위기도 일반 국민들이 외환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당시에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고 멕시코에도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설마 오겠냐고 생각하다가 맞았지요. 자,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계속 불황이 왔어요. 돈만 막 풀어댔어요. 이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금융위기에 풀었던 돈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기반하지 않는 그냥 돈 풀기는 경제의 거품을 가져오고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좀 더 버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 풀려난 돈들이 지금 4년 동안 가상화폐에 몰려들었습니다. 국민 얼마가 하는지 몰라요. 250만부터 400만, 510만, 600만. 지금 가상화폐를 하는 국민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가상화폐가 그냥 거래소에 가가지고 사고 파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 각종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직장에 좀 일하러 다니는 아주머니들 중에 상당수가 이 가상화폐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이름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잡코인이죠. 알트코인이고 어떤 거는 코인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없는 코인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띄울 거니까 이 지분을 들어와라라고 해서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하고 결부되어서 숱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코인하고 있는지 개념조차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모임 형태만큼 실생활에 깊숙이 이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서민 국민들끼리 서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출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아줌마들까지 전부가 지금 가상화폐 도박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뭔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큰 도박판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외환위기 사태 때와 다른 거는 지금은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올해 뭐 정부가 3%였더니 하지만은 좌우간 바닥에서 기저효과 때문이지 성장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실업률도 매우 높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려나는 실업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다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흔들리는 와중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취직할 데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가계나 기업,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또 빚을 내어서 지금 코인에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말하는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천수백만 명이 사실상 실업 수준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한계에 이른 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칵테일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실업률, 그리고 저성장, 코로나로 인한 불황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계부채까지 종합폭탄으로 터질 소지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출구를 어디서 찾아요? 정부가 출구를 코인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코인이 내관이 돼가지고 이 칵테일 폭탄이 터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야당이 암호화폐 TF를 만들고 어쩐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손 떼고 거론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터져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가상화폐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가상화폐에
따른 부채가 얼마인지, 가상화폐의 거품이 얼마인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상화폐를 안 맡으려고 정부 공직자들이 기재부하고 지금 금융위 같은 기관들이 서로 안 맡겠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왜? 맞는 순간에 폭탄이 터지는데 공무원들이 그 폭탄을 안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실상과 통계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완전히 인비지블 밤이죠. 보이지 않는 폭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짜 폭탄인데 이 가상화폐야말로 고스트, 유령입니다. 이 유령이 결국 폭탄이 되어 터질 때 문 정권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터지는 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이 거짓 같습니까? 개봉박도했어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